서울대학교 철학과 이상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와! 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에서 제일 말하기 힘든 분야가 초기 불교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여러분이 질문 주셔도 답변을 좀 회피를 했어요. 잘못된 대답을 할까봐. 그래서 초기 불교, 초기 중국 불교를 전공하신 이상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라이브로 여러분의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도 가능하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진짜 흔치 않은 기회이신 만큼 평소에 궁금했던 거 일단 마음껏 질문,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질문이라도 다 받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역시, 와서 또 역시. 제가 물론 불교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럴 경우엔 또 제가 모른다고 또 그냥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질문은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근데 아마 그래도 당연히 이제 불교 사상이나 불교사 이쪽이 이제 제가 좀 더 자신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아마 불교 미술에 대해서는 소영님이 오히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 은근히 안 겹쳐요. 불교랑 불교 미술이랑. 네, 그러니까 그쪽은 소영님 혹시 그런 질문 있으면 네. 대신 대답 가능하신가요? 쉐어해야죠. 그래서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기다리면서 제가 이번에 교수님 오신다고 준비한 이벤트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3월이잖아요. 날씨가 오늘 보니까 또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기 딱 좋은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학기 이벤트 그런 느낌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날씨 좋을 때 절에 한번 가셔서 템플스테이 해보시라고 제가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추첨을 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시간에는 한 10분 정도, 총 20장 정도 증정이 되고요. 왜냐면 혼자 가시면은 또 심심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시라고 1인 2매씩 드리고 또 편집본이 올라갈 때는 3분 정도 추첨을 해서 6장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드리기 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템플스테이가 저렴한 곳은 한 7만 원 정도 하고 비싼 곳은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봉은사랑 목동에 있는 국제선센터 거기는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비싼 곳도 그냥 이거 한 장이면 되는 거고 저렴한 것도 이거 한 장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마음 편히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쉽게 구하진 않았거든요. 좀 힘들게 구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고서 꼭 사용하실 분들만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템플스테이 어디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한 번뿐이긴 하지만 거의 한 10년 전에 오대산 월정사에 3박 4일 정도 템플스테이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첫날에는 그 첫날 밤에 그 108배 하면서 염주 한 번 절할 때마다 염주 하나씩 꿰가지고서는 만드는 거 그거 했었고 그리고 그날 새벽부터 수식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숨 쉬면서 그게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거 세는 게 있거든요. 해보셨나요? 저는 네. 이게 템플스테이가 코로나 전후로 한번 바뀌거든요. 네. 원래 템플스테이를 간다고 하면 40명 정도 되게 많이 가는 거였잖아요, 옛날에는. 네, 근데 그쵸. 코로나 네. 이후로 되게 적은 인원이 가서 그리고 활동도 그렇게 108배 해서 깨는 힘든 활동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양이들이랑 같이 노는 템플스테이나 네, 아니면 네. 힐링 템플스테이 그럼 명상 같은 것도 수식관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약간 어려운 거를 좀 많이 프로그램에 제외를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연령대가 많이 적기도 하고 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수식관 하고 첫날 밤에 그리고 한 둘째 날 밤부터 이제 조계종에서 하는 관화선이라는 명상법이 또 있거든요. 화두 하나 잡고서는 그 화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거 하고 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들 진짜 하시는 대로 네, 거의 그런 커리큘럼으로 그러니까 물론 스님들은 이제 이런 걸 하시게 되면은 훨씬 저희보다 길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서 맛보기만 하고 온 건데 저기 어떻게 하더라 한 50분 앉아서 명상 수행을 하고 벽을 보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그 한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는 것 같은 사람들 이렇게 때려요. 그 회초리가 아니라 이렇게 뭐 사용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탁탁 치고, 그래서 50분 그렇게 명상을 하고 한 10분 이렇게 그 안에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잠깐 다리 풀고 또 다시 하고, 그렇게 몇 시간씩 하는 그런 건 해본 적 있습니다. 뭐 해외 절에서도 뭐 체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저는 그 대만에 법고산이라는 절이 있어요. 하나의 법고산이요? 법고산. 이게 어, 종파 이름이거든요. 대만의 4대 종파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게 저 같은 불교 학자들한테는 유명한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불교 문헌을 연구하게 되면은 이제 네, 당연히 더 이상 이렇게 뭐 책으로 된 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산화된 거, 네, 그 디지털화된 거, 네. 그거를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검색도 하고, 또 뭐 저기 검색을 단지 뭐 키워드 검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거나 몇 가지 그런 거를 하는 기술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앵그램 분석이라는 기술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걸 사용해서 하는데, 그렇게 한문 불전을 전산화를 한 대학이, 종파가 법고산이라는 종파가 있어서 거기에 약간 워크숍 같은 걸로 가가지고 한 한 달 정도 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따로 뭐 명상 같은 거는 안 하고, 그냥 저기 뭐 그 절에서 하는 저기 스케줄에만 따라가지고, 거기는 대만에서는 또 그 아침 앱을 더 되게 일찍 해요. 한국보다 더 일찍 했던 것 같아요. 새벽 그래요? 3시, 4시쯤에 에?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찍 그게 해가지고. 아침인가요? 그게 아침에. 그래서 그거는 참가를 의무는 아니었는데 그냥 몇 번 그냥 가봤고, 그런 다음에 그냥 거기서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음, 이게 음식이 되게 맛있어서. 그리고 거기서는 어, 오히려 모든 거기서 머무는 신자들도 그 방금 바루공양이라고 말씀하신 거, 네. 그걸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거기서는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주시는 동안 음. 댓글이 엄청 많이 그렇네요. 올라와서 네. 좀 흥미로운 것들이 많네요. 음. 제일 뭔가 좀 흥미로운 질문은 불교 철학과 무관하게 살아왔지만 교수님께 질문 드려요. 불교 철학을 연구할 때 문헌학적 혹은 철학적 해석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와, 이거 정말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질문이. 대답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냐면은, 그 저희가 국제 불교 학회라 그래서 저희 불교학 분야에서 3년에 한 번씩만 열리는, 그러니까 매해 열리는 게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씩만 열리는 저희 분야의 가장 큰 학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라이프치 독일이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는 서울대에서 했거든요, 한국에서. 또 그 전에는 어디더라? 토론토에서 했었고, 그 전에는 비엔나, 또 그 전에는 대만 법고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정말 전 세계 모든 불교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학회가 있는데, 서울대에서 했을 때 제가 그 아래에서 공부를 하기도 한 그 마크 시더리츠라는 불교 철학자가 계세요. 서울대에서 저기 교수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 마크 시더리츠라는 불교 학자분이 기조 강연, 그러니까 그 학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이 학회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도 해보고 같이 얘기도 해보자 하면서 그런 큰 질문을 던지는 기조 강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기조 강연의 내용이 불교를 우리가 연구할 때 문헌학이 중요하냐 철학이 중요하냐, 딱 이 내용이었어요. 와, 엄청난 질문 해주셨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둘 다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문헌학적 연구도 역사에 충실하고 객관적인 문헌적인 사실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고, 또 철학적인 해석도 우리가 자비로운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철학 해석 중에. 이게 자비롭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어떤 철학적인 논의가 있을 때 그 논의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이런 거를 자비로운 해석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거를 자비의 원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둘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항상 같이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해석을 하면은 문헌학적으로 좀 정확성이나 역사성을 좀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문화공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그 불교 철학의 그 불교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다 끌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딱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저도 그걸 계속 잘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불교 철학과 무관한 게 하셨다고 했는데 네. 완전 좋은 질문. 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댓글이 스님께 여쭤봤을 때는 경전은 스님들께서 주석을 다른 경전들을 추천한다고 말씀해 주시던데 종교적인 면을 떠난 스님과 연구자, 교수님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도 네. 이건 좀 궁금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대학, 동국대학이라든지 금강대학이라든지 불교 종단에서 운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이게 그 경전을 주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걸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좀 포커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학자들이 주석을 할 때는 가령 저희가 대승불전 있잖아요. 대승불교의 경전 같은 거. 그것들이 이제 저희 학자들은 뭐 기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대승불교가 흥기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사상적으로 계속 발전해가지고 새로운 경전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해신밀경 이런 경전은 되게 후기에 등장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앞에 시작할 때는 뭐 여시한문 해가지고서는 부처님께서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경전처럼 시작을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후대에 발전한 새로 등장한 경전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서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꼭 그런 어떤 역사 비평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위를 가진 그런 입장에서 서가지고 주석을 하는 거니까 좀 더 그 종교적인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그런 문헌들이 그런 주석 스님들의 주석이 더 좋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께서 어떠한 이유로 불교 경전을 알고 싶은 건지 이해를 하고 싶은 건지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스님들이 그런 종교적인 입장에서 쓴 게 더 좋고 또 어떨 때는 학자들이 어떤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쓴 게 더 좋고 그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처럼 답변하시네. 네. 그리고 이거 처음에 나왔던 질문 이것도 네. 좀 흥미로워요. 달마대사는 실존 인물이냐 네. 아니냐 논란이 있던데 네. 정설이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다시금 그 학자들의 정설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보리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다는 거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역사서에 그 인물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 정확히 어떤 문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낙양가람기라는 문헌일 거예요. 거기에 보리달마 이름이 나오고 저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근데 그냥 뭐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보리달마라는 스님이 이제 그 선종의 법맥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져온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어떤 전승들은 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학문으로서 불교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보리달마는 달마대사는 실존 인물이 돼 그 선종의 문헌에서 보리달마한테 귀속시키는 보리달마한테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도 후대에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좀 이 질문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관세음보살 42수 진원 그 수인으로 작년에 작품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좀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좀 궁금했었어가지고 이 질문이 재물 진원을 외우거나 경전을 외우면 부자가 되고 재물이 풍족해진다라는 내용들이 주로 대승 경전에 있죠. 이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질문 시청자분들의 질문 수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것도 종교학적으로 나중에 가서 저희가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준비해온 내용 중에 불교가 종교냐 철학이냐 이것도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 저런 기복신앙적인 면이 방금 대승불교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가요? 저런 기복신앙적인 면이 굉장히 초기 불교까지 소급이 되거든요. 몰랐어.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성립한 이후로 항상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었어요. 기복신앙의 측면. 그래서 아예 이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였지? 지금 책 제목이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예 이 불교 기복신앙의 역사를 추적하는 그런 책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수업을 할 때 그 미국에서 저기 제 이제 지도교수 되는 선생님하고 지도교수였던 선생님은
대승불교의 흥기 이런 거 가지고 하셨던 분인데요. 연구하셨던 그런 걸로 유명한 학자가 되신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코티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같은 수업을 나눠서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 저런 기복신앙이 되게 초기 불교까지 소급되는 것이다. 그런 거였어요. 뭐 종교로서 불교 종교로서 뭐 중요한 한 요소이고 그래서 이게 질문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냥 불교의 중요한 일부다. 일부는 맞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교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인 질문 좀 해봐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여기 그 댓글 중에 불교 학자로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신흥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교수님이랑 요 라이브 하기 전에 대화를 나눠봤을 때 종교학으로 스탠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지만 종교는 또 없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불교에서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게 되게 좀 특이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종교학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네, 뭐 일반적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또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한 제가 체감하기에 한 제 동료 학자들 경우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절반 좀 넘게는 그냥 신앙이 없는 종교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히려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젠 그 이 불교학 분야에 대가로 인정이 되는 그런 학자들 중에 로버트 짐멜로라는 학자가 있고 노트르담 대학교라는 곳에 계시는 그리고 또 뭐 폴 윌리엄즈라는 학자도 있는데요. 폴 윌리엄즈 경우에는 그분이 쓴 인도 불교 사상사라는 책이 한국에서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인도 불교 사상사 전반을 다루는 그런 책 중에 가장 많이 아마 팔리는 그런 책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신 분도 그렇고 폴 윌리엄즈, 로버트 지멜로 이런 분들은 카톨릭 신자세요. 그것도 되게 독실한 카톨릭 신자. 그런데 이제 그냥 연구 주제로서 불교를 선택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하고 연구 주제로 삼는 거하고는 꼭 관련이 반드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수님이랑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교수님께서 힙불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법보신문에 칼럼을 쓰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 조사를 하시다가 저랑 여진님 나와서 힙불교의 미래란 무엇인가 음. 얘기했었던 그 영상을 보셔서 그걸로 알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보시고서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을 봤는데 되게 좀 드라이하게 써주셨어요. 네. 지금 이 현상을 정말 딱 그대로만 봐주셨는데 네. 어쨌든 칼럼을 보고서 저도 그렇고 여진님도 그렇고 느낀 게 젊은 세대들은 불교를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거를 문화로 받아들이는 면이 제일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학자분들은.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러면 왜 여진님의 굿즈를 사고 왜 요즘 힙불교에 열광을 할까? 이거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왜 그럴까 고민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젊은이들이 불교를 뭐 따르는 이유가 불교에서 하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문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좀 삶이 나아졌던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라서 이걸 따르는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혼란한 마음을 좀 다스리고 네. 그 좀 강해지는 약간 힐링의 메시지, 네. 치유의 메시지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템플스테이 와서도 그 108번 절 하면서 염주 꿰는 거 그런 걸 잘 안 해요. 네. 네. 와서 명상 프로그램 하고 힐링을 해서 조금 더 삶이 편해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큰데 네. 그렇다면은 이거를 종교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모든 거를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또 보기에는 뭐 힘든 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뭐 저기 이젠 저도 팝업 스토어 이런 데를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은 부적 이런 거를 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적 같은 거에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거를 이제 사서 사용하는 거 그런 거는 여전히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가 좋아서 뭐 모든 게 연결돼 있다던가 아니면 모든 게 변하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다던가 뭐 그런 류의 철학적인 메시지 있잖아요.
또 그리고 뭐 명상 같은 것도 약간 이게 꼭 물론 명상이 뭐 완전히 종교성을 제외한 명상이라는 게 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보통 명상을 하게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식관을 한다던가 가나선을 한다던가 어떤 특정 종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명상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뭔가 이거를 해가지고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명상 자체가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효과를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확실히 좀 종교와 종교 아닌 것의 경계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 부적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희가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굿즈를 살 때 그런 부적 뭔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는 굿즈 같은 거, 뭐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뭐 복이 온대라고,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는 거는 여전히 종교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제일 메인 이벤트가 있죠. 음. 힙 불교 기사들을 보면은 항상 비슷한 댓글이 달려요. 항상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같은 댓글이 항상 달리거든요. 네. 사실 오늘 라이브 댓글에도 비슷한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닙니다. 불교는 종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 철학적인 측면이나 요소가 없는 거는 또 아니에요. 또 그런 면이 뭐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뭐 다른 종교보다 더 강하게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불교 전체가 철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이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해가 아니라 오해죠. 그 오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젠 이게 불교라는 종교가 근대 서양에서 어떻게 소개됐는지 그 소개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대 서양의 불교 학자들이 불교 문헌 같은 거를 이제 해석을 하고 사본 같은 거, 필사본 같은 거를 발굴을 해서 그런 거 내용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서양에 소개를 할 때 그 서양 사람들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아니면 근대 과학의 세계관 그런 것들하고 상충되는 면들을 다 이렇게 빼내버려요. 제외해버리고 뭔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면들만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고 그걸 크게 포장을 해가지고 서양의 독자들한테 그리고 서양의 지식인들한테 소개를 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런 되게 철학적인 게 중요한 그러한 지적 전통이다, 영적 전통이다 이런 이해가 생기고 그다음 재밌게도 그런 이해가 나중에 동아시아에 다시 역수입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역수입된 결과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이 서양에서 불교를 어떤 합리적인 지적 전통으로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내졌던 이렇게 제거되었던 그런 면들이 가령 뭐가 있냐면은 우선 불교의 우주관 같은 게 있어요. 불교의 우주관이 굉장히 풍부한데 그게 또 당연히 우리의 근대 과학하고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 우주가 멸망할 때마다 한 우주에 새로운 부처가 등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주들이 동시에 존재를 해서 뭐 각 우주마다 부처가 한 명씩 있고 이런 류의 믿음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부처라는 존재도 그 서양 근대 불교 학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로 소개를 많이 했어요. 뭐 어떤 신앙적인 인물,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에 기초해서 쓰인 소설 같은 게 뭐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이런 소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가령 불교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부처라는 인물이 어떤 진리를 발견했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처가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처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32장 80종호라고 하는 거 불교 미술 하니까 아시죠? 네, 그런 중요하죠.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보면 이게 좀 현대인의 감수성 또 유럽인의 감수성에는 좀 약간 기괴한 것들이 있어요. 가령 뭐 양팔을 이렇게 펼쳤을 때 이 팔이 손이 무릎 아래로 닿는다거나 그럼 뭐 그 손가락 발가락에 물갈퀴가 있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불상을 묘사할 때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넣거든요. 중요한 피부색도. 네, 피부색이 금색인 것도 그렇고 뭐 발바닥이 평평하고 그 발바닥에 그 저기 코끼리의 발등 같다. 뭐 그런 그런 묘사가 것도 있죠. 있고 또 발바닥에 그 저기 수레 문양이 있고 수레 바퀴 문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근대 서양인의 감수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거를 쫙 빼버려요. 그래서 되게 뭔가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지적 전통으로 소개가 됐지만 사실은 이러한 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불교 철학 수업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철학과에서 불교 철학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제 수업 학부 수업에서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안 다뤄요. 왜요? 우주론 왜냐면은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 네, 철학이 아니라서 이렇게 불교에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 수업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한계를 가진 불교의 일부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한계를 가진 접근이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첫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 강조를 하면서 항상 드는 그 사용하는 사진이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그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아시아에 와서 문화재를 도구를 많이 가잖아요. 그쵸. 네, 그 도구를 해갈 때 불상 같은 거를 다 통째로 뜯어가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한 경우가 많냐면은 이렇게 목만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 불상의 머리만 잘라서 가져간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워낙에 서양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서 전시가 많이 되니까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그게 한 불상의 장르인 거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만 댕강 잘 나가는 네. 이것도 불상이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상을. 그래서 지금도 그 뭐 서양의 뭐 인테리어 소품샵이나 심지어 저 얼마 전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인도에서도 그 불교 유적이나 불교 유적 밖에 기념품 파는 데서 이 머리만 있는 불상을 팔더라고요. 본토에서도. 네, 인도 너무 본토에서도. 슬픈 일 아닌가요? 네, 그거는. 슬픈 일이죠. 네. 원래는 그 도구를 해가려고 머리만 이렇게 잘라서 가져간 건데 그게 뭔가 어떤 불교의 전통적인 불상의 모습이라고 사람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아시아에까지 역수입이 돼가지고. 근데 딱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 수업을 할 때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이 약간 이런 류의 작업이 될 위험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불교의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배우는 거라는 걸 항상 이해를 하고 이제 앞으로 그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되게 서구적인 그런 시선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좀 궁금했던 게 요 댓글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네. 왜 많고 많은 철학의 분야에서 어쩌다 이 불교 철학을 공부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냥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약간 10대 후반 또 20대 초반 때는 사실 제가 작가 지망생이었어요. 어, 작가 지망생. 네. 그래서 소설이요? 소설, 그 단편 소설 많이 쓰고 그거 이렇게 그 신춘문예 이런 데 내고 또 문해지 이런 데 내고 했는데 결국 등단을 못 했거든요. 그 문학소년의 과거가. 네, 문화소녀의 과거에 있어서.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아르헨티나 작가였어요. 보르헤스. 보르헤스. 네. 근데 그 보르헤스가 불교를 정말 좋아해서 그 보르헤스 소설 중에 예를 들어서 알레프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도 지금 마지막으로 읽은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문학소년 같은 계기네요. 어떤 그 지하에 어떤 집의 지하에 알레프라는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동전 크기만 하대요. 동전 크기만 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온 우주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화엄 철학 이런 데서 말하는 뭐 일찍다 다즈길
이런 류의 어떤 세계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르헤스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쓴 그런 단편 소설이 몇 개 있고 또 자기가 불교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불교를 내용으로 대중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대중 강연 원고를 책으로 만들어서 낸 게 있거든요.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그래서 그 책을 그 보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레스 걸 다 찾아 읽다가 그 책을 읽고 이런 사상적 전통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제가 그렇게 작가 지망생으로 한 2년을 학교를 안 다니고 보냈는데 그런 다음에 복학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불교에 좀 관심이 생겼으니까 불교 철학 수업을 듣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불교 철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입학 자체는 서울대 철학과로 입학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철학과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거는 1학년 때부터 불교 철학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을 모셨으면은 교수님이 오셨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수님이 최근에 좀 밀고 있는 용어가 있다고 제가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 학계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데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이 용어하고 이 개념이 완전히 정착이 돼서 뭐 학부생들이 보는 교과서 그런 거에서도 이제 이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대에서 수업할 때 항상 이 개념을 학생들한테 소개를 해요. 이 개념이 주류 불교. 주류 불교. 예. 영어로는 메인스트림 부디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고 또 우리가 왜 이거를 지금 학자들이 선호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주류 불교라는 거 말이 지칭하는 바 이게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우선 여러분들 초기 불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초기 불교. 그러고 난 다음에 부파 불교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네. 이 얘기를 미리 들었는데 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PPT를 살짝 준비했거든요. 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제 유튜브에서 주로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쪽 전공자니까. 그러면 저는 대승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댓글을 보면은 대승불교의 반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뭔가 애매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모든 중생을 성불시킨다라고 하는 큰 술의 이 대승이랑 반대로 개인의 수행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소승불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든 좀 비하적인 의미가 발생을 하잖아요. 뭐큰 술에 작은 술에 하면은 그래서 상자부 불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그러면 주류 불교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시지요? 라고 얘기가 나와서 오늘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한번 네.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그러면 그냥 다시 대승불교를 우리가 다시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소영님이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류의 이분법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이분법이냐면은 대승불교가 있고 그다음 뭐 대승불교를 믿는 나라는 뭐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고 뭐 티벳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상자부 불교를 믿는다 이런 식의 이분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방금 말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대승불교 아닌 거를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면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소승불교는 비하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이라는 거는 큰 수레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소승이라는 거는 그하고 반대로 작은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하의 의미가 담긴 객관적이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서술을 추구할 때는 소승불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젠 상자부 불교라는 말이 한때 쓰였는데요. 이 상자부 불교라는 표현의 문제는 우선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한 가지는 대승불교가 아닌 불교가 상자부 불교인 거는 순전한 역사적 우연으로 인한 일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현대에 남아있는 비대승 불교의 주된 형태는 주된 어떤 학파는 상자부라고 할 때 이 부라는 게 부파를 뜻하는 거거든요. 부파라는 게 일종의 뭐 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종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에 남아있는 대승불교가 아닌 주된 종파는 상자부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우연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자부라고 하면은 대승불교가 아닌 거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상자부 말고도 여러 가지 부파,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설일체 유부라는 부파도 있었고, 또 뭐 법장부라는 부파도 있었고, 또 뭐 대중부라는 부파도 있었고, 또 뭐 경량부라는 부파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부라는 말만 가지고 대승불교가 아닌 불교를 지칭하는 거는 우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아까 원래 거기로 돌아가가지고 이거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은 이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이분법을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자부 불교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수행자 중심의 불교이다. 그리고 또 뭐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대승불교는 그에 반해서 평신도 중심의 불교이다. 그리고 개인의 깨달음보다는 중생구조를 강조를 한다. 중생구제를 강조를 한다. 이런 식의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 다 잘못된 건 아닌데, 특히 첫 번째 거 상자부는 수행자 중심이고 대승불교는 평신도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대승불교의 성격을 이해하는 이해가 이제는 완전히 폐기가 됐어요. 한 9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자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이해가 어떤 거냐면은, 대승불교가 이 부파들이 상자부, 뭐 설일체 유부, 경량부 이런 식으로 부파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각 부파 내에서 어떤 소수의 엘리트 수행자들, 그러니까 제가 신자가 아니야. 제가 신자가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 수행자들이 나는 다른 출가 수행자보다 더 힘든 수행을 해보겠어. 왜냐면은 나는 그냥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처가 되는 게 목표야. 부처가 되는 게 아라한이 되는 것보다, 그냥 깨닫는 것보다 부처가 되는 게 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차이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깨달음과 부처의 차이가 뭐냐? 그건 나중에 돌아오기로 하고, 부처가 되는 게 더 높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 남들이 안 하는 그런 고행도 더 어려운 수행을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성립을 한 게 대승불교라는 이제 그런 이해가 이제는 정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네. 한 게, 뭐 또 쉽게 간다는 인상이 있잖아요. 대승불교 네. 하면은 큰 네. 수레에 그냥 네. 다 같이 한 번에 보낸다.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오히려 아니에요. 네. 내가 더 고행을 해서,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어떤 대중 중심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그런 운동이라는 이해가 완전히 폐기가 되어서 그 대승불교가 되게 비주류 운동이었다는 게 이제 알려졌어요. 소수의 엘리트 수행자들이 추구를 한.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제 적절한 용어가 주류 불교하고 비주류 불교로서의 대승불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류 불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승불교 안 되고, 그러한 다음에 상자부 불교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이제 다르게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초기 불교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 부파 불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도 완벽하지는 않은 게, 우선 좀 이거는 이제 불교를 아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공감받을 수 있는 문제의식일 것 같긴 한데, 가령 저희들이 이제 아함경이나 니카야 네. 이런 거를 이제 초기 불교 경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 좀 이상한 게 아함경하고 니카야는 초기 불교가 아니라 그 후의 불교. 그러니까 뭐 초기 불교를 불교 성립 후 한 3, 4세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심지어 현대에서도 중시가 되잖아요. 그 태국이나 상자부 불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현대까지 중세, 근세를 거쳐 현대까지 다 중요시되는 그러한 문헌인데 그거를 딱 초기 불교의 문헌이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니카야가 이제 테라바다 상자부의 경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니카야를 부파불교의 문헌이라고 하는 건 왜 안 되냐라고 하면은 이 문헌들이 처음 시작된 거는 분명히 부파가 성립하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파가 성립했다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부파 분열이라는 게 불멸 후에 한 100년 뒤에 있었어요.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전까지 소급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파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상적으로 왜 생기는 거냐면은 초기 불교하고 부파불교를 이게 굉장히 원래 연속적인 건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초기다, 부파다 이렇게 나눠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개념이 주류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주류 불교가 초기 불교하고 부파 불교를 다 아우르는 말이고, 그리고 또 그 대승불교, 비주류의 엘리트 운동으로서의 대승불교하고 대승불교 아닌 것들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주류 불교라는 말이 항상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저는 이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주류 불교 말을 그냥 이거를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제 학생들한테도 사용하라고 그거를 저기 권유를 하고, 그래서 혹시 이제 들으시면은 그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주류 불교다. 네, 주류 불교다. 대승불교와 주류 불교.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저는 항상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요 신라 일본까지 음, 그 벽안에 인도 스님이 와가지고 전법을 하셨을까? 네, 너무 네,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 이유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대승불교가 비주류였다 인도에서 이 말씀 드리면은 이제 계속 흔히 받는 질문이 항상 받는 질문이 그 분명히 동아시아 한국에서는 대승불교가 주류란 말이에요. 오히려 완전 주류 주류죠. 비주류를 네. 얘기한다면 오히려 상자부 스님들이 더 드물잖아요. 네.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상자부 스님들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역사적으로 그거를 설명하는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승불교가 엘리트 출가 수행자, 남들보다 다른 스님들보다 더 힘든 수행을 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그러한 스님들의 불교라는 점을 상기를 하시면은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통 이제 학자들 설명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인도를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이라는 곳은 동아시아, 중국, 뭐 한국, 일본 이런 곳은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인 거예요. 그러네. 완전 기후도 네, 다르고 겨울엔 네, 춥고 여름은 그쵸. 덥고. 네, 거기까지 가려면은 사막을 넘어야 되고 아니면은 밀림을 넘어야 되고 힘든 백기를 거쳐가야 되고 해서 정말 가기 힘든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다른 스님들보다 더 힘든 길을 가겠어 라고 서원을 세운 스님들이 동아시아에 더 많이 왔어요. 주류 불교의 스님보다. 주류 불교의 스님들은 이미 자기가 인도에서 주류의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오지로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개척교회 세우듯이 그렇게 활동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힘든 길을 가겠어 라고 이렇게 서원을 세운 스님들이 멀리 멀리 떠나다 보니까 우리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대승불교가 더 크게 이렇게 저기 리프레젠트 되게 된 이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하고 주류불교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얘기를 또 하나 더 드리면은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승불교 처음에 이제 대승불교 운동 시작한 스님들을 해병대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병대. 그러니까 일반 스님들은 군인이고
대승불교 스님들은 해병대라는 거예요. 그러네. 훨씬 더 험한 곳 많이 가시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젠 네띠에라는 굉장히 유명한 불교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 대승불교의 기원에 대해서 쓴 책 제목이 A Few Good Men이에요. 그래서 A Few Good Men이란 말은 뭐 직역을 하자면은 뭐 소수의 좋은 남자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해병대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톰 크루즈 나오는. 그 영화 내용도 해병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그거인 것도 이제 그 책에서 그 대승불교 운동을 한 스님들을 그렇게 해병대에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단어만 바꿨는데도 뭔가 딱 이해가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주류불교라는 단어가 서양에 있는 학계에서는 좀 정착이 된 단어인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이런 데는 교과서에서 심지어 학자들이 쓰는 그런 말할 그래요? 것도 없고 교과서도 그냥 뭐 세계 종교 이런 교과서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봐도 상자부 대승불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주류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거는 아무래도 영어가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냥 뭐 아직까지 그렇게 왜냐면은 이게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왜 그래서 그 네. 부파불교, 초기불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잘못되진 아니래요. 않았겠죠, 물론. 네. 네. 그래서 그냥 약간 관습적으로 그냥 그 사용이 이어져 있고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이 주류불교라는 말도 좀 정착이 되면은 그 대승불교하고 비대승불교의 관계를 더 이제 좀 더 지금 현재 정설에 맞게 현재 국제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이해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한데요. 네. Uneducated Kids님, 이 방송을 계기로 주류 불교 용어의 표준화, 파급력 있을 겁니다. 왠지 다들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너무 좋아해주셔서 막 개꿀잼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너무 흐뭇합니다. 교수님도 오늘 그래서 좀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한 번 더 출연해 주실 의향. 네, 네, 뭐,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안녕.